우리 서울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고향이라서 안전할 줄 알았어. 여러분, 혹시 고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이니까 투자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서울에서 35년을 살았지만 결국 고향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들고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도시 거제도.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근호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지금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의 구매팀장이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2014년 봄 62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 돈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내는 이 돈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애들도 서울에 있고 병원도 가까운 곳이 좋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제 태생입니다. 1952년생이니까 거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물론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쭉 서울에서 살았지만 고향은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뛰놀던 기억, 할머니 손을 잡고 장터에 가던 기억, 그런 추억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시 뉴스를 보면 거제 이야기가 연일 나왔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라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조 원대 선박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매일 들렸습니다.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온갖 선박 주문이 밀려든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 고향이 그렇게 변했다고? 2014년 여름 아내와 함께 거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현동 번화가는 사람들로 미어터졌습니다. 대낮인데도 식당마다 웨이팅이 있었고 거리에는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겹살집 앞에는 점심시간에 30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커피숍마다 자리가 없었고 편의점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사가느라 북적였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거제는 매물이 없어요. 나오는 족족 팔려 나갑니다. 원룸도 월세 80만 원인데 구하기 힘들어요. 전세는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3억 원짜리 투룸도 나오자마자 계약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가 80만 원? 서울 변두리보다 비싸네? 전세가 3억 원? 이건 강남 수준 아닌가? 부동산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투자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거제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요. 조선소가 있는 한 계속 오릅니다. 그날 저녁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제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야, 근호야, 너 서울서 고생 많았다. 이제 고향 와서 편하게 살아.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야. 나는 고현동에 건물 3채 가지고 있는데 월세만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니까? 너도 빨리 들어와.
늦으면 못 사.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35년을 일했잖아. 구매팀장으로 온갖 부품 납품 업체들 상대했잖아. 조선 부품도 결국 같은 제조업 아니야? 볼트, 너트, 용접봉, 절단기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야. 게다가 고향이잖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누구보다 잘 알지. 거제 사람들 성격도 알고 문화도 알고 다 아는데 뭐가 문제겠어. 서울로 돌아온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거제로 가. 내 고향이야. 거기서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으로 여유롭게 살자고.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사봤자 우리 늙은이들 뭐하게. 거제 가면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 게다가 월세 수익이 장난 아니야. 친구 말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니까?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낯선 지방으로 간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여보, 저는 거제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거기 사투리 심하다면서요? 걱정 마. 요즘은 다 표준말 쓰고 사람들도 친절해. 게다가 나는 고향 사람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어. 너도 나만 따라오면 돼. 하지만 제가 워낙 확신에 차 있으니까 결국 아내가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나 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향에서의 성공적인 노후만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2014년 가을, 저는 본격적으로 거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도 했습니다. 거제 부동산 카페에도 가입해서 시세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에 1억 5천만 원 하던 고현동 상가가 2014년에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옥포동 원룸촌은 더 심했습니다. 2012년에 전세 1억 원 하던 투룸이 2014년에는 전세 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장평동 아파트도 2011년 2억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매일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고현동 상가 급매 나왔는데 2시간 만에 계약됐습니다. 옥포 원룸 전세 구하시는 분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거제 부동산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겠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2014년 12월 저는 다시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진지하게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눈에 들어오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옥포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용접 부품 판매점이 들어와 있었고 2층은 선박자재 관련 사무실 2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3층은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건물은 1998년에 지어진 것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외관도 깔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1층 용접부품 가게는 벌써 7년째 장사하는 곳이에요. 조선소 납품하는 곳이라 매출도 엄청 좋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받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 양쪽 다 납품하십니다. 2층 사무실 2곳은 각각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씩입니다.
한 곳은 선박 배관 설계 업체고 다른 한 곳은 선박 전기 시스템 업체입니다. 둘 다 직원 7명 정도 되는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중개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만 800만 원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3층은 비어 있는데 여기도 사무실로 쓰면 월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총 1100만 원이죠. 건물주는 부산으로 이사 가셔야 해서 급하게 파시는 겁니다. 원래 5억 5천만 원인데 5억에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임대 수익 800만 원이면 1년에 9,600만 원입니다. 건물 가격은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19%가 넘는 셈이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고작 2%에서 3% 하는 시절에 19%라니 엄청난 수익률이었죠. 게다가 저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구매팀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품 납품 업체들을 상대했습니다. 품질 관리, 단가 협상,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조선 부품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 금속 가공하고 납품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1층 용접 부품 가게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가게 안은 각종 용접봉, 절단기, 보호 장비들로 가득했고 직원 3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용접봉 한 박스씩 사가고 절단기 날을 주문하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건물은 안전하다. 조선업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다. 거제는 내 고향이니까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건 기회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건물 찾았어. 한 달에 800만 원씩 월세 들어오는 건물이야. 우리 퇴직금이랑 적금 합치고 대출 조금 받으면 살 수 있어.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안전한 거예요? 우리 늙은이들이 빚까지 내서 건물을 사는 게 맞아요? 혹시 나중에 월세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5년 동안 부품 쪽 일했잖아. 이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게다가 고향인데 뭐. 세입자들도 다 오래된 업체들이고 안정적이야. 절대 문제 없어. 2015년 1월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가격은 5억 원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적금 7천만 원을 합치니 3억 원이 됐습니다. 부족한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12% 정도였으니까 한 달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80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 내고도 600만 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등기를 마치고 나서 열쇠를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다. 고향에서 성공한 거야. 계약하던 날 1층 용접 부품 가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건물주가 된 이근호라고 합니다. 아, 새 건물주님이시군요. 저는 여기서 7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장사가 정말 잘 된다고 했습니다. 조선소에 납품하는 용접봉, 절단기, 보호 장비 같은 것들인데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조선소가 미쳐 돌아갑니다. 밤낮 없이 일감이 쏟아져요. 저희 같은 납품업체는 물건만 되면 팔리는 상황입니다. 직원도 2명 더 뽑으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에 저는 더욱 안심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월세 걱정은 없겠구나. 2층 사무실도 돌아봤습니다. 한 곳은 선박 배관 설계 업체였고 다른 한 곳은 선박 전기 시스템 업체였습니다. 두 곳 다 직원이 5명에서 7명 정도 됐고 사무실이 서류와 도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이 띄워져 있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세를 밀릴 사람들이 아니구나. 2015년 2월 저희 부부는 정식으로 거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옥포에서 가까운 장평동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서울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나온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던 24평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팔았고 그 돈으로 거제 전세를 얻고 생활비로 남겨둔 겁니다. 이사 온 첫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서울보다 훨씬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마트가 좀 멀긴 하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신의 한 수였어. 매달 1일이 되면 월세가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1층에서 400만 원, 2층 두 곳에서 각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출이자 200만 원을 은행에 납부하고 나면 순수익 600만 원이 제 손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 수입이 72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이 550만 원이었는데 퇴직 후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전기수도 점검도 하고 세입자들이 불편한 게 없나 살폈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 꽃도 심고 계단 청소도 꼼꼼히 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배운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1층 용접부품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이렇게 성실하신 분 처음 봅니다. 전 건물주는 얼굴도 잘 안 보였는데 건물주님은 매일 오셔서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성실하게 하면 되는구나. 2015년 한 해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월세는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매달 1일에 입금됐습니다. 1층 용접부품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을 2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트럭이 매일 와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2층 사무실들도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와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3층도 6월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선박 인테리어 자재 업체였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요즘 선박 인테리어 주문이 폭발합니다. 외국 크루즈선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납품하는데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월세 수익이 8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이자 200만 원을 빼도 순수익이 85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970만 원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이 550만 원 정도였으니까 퇴직 후에 오히려 수입이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부동산 투자가 답이었어. 고향으로 온 건 신의 한 수였어. 아내도 처음으로 제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요.
역시 당신 판단이 옳았어요. 제가 처음에 반대한 거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돈 때문에 쪼들리고 애들 학비 때문에 허덕이고 그랬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아내도 웃는 얼굴이 늘어났습니다. 여름에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를 10일간 다녀왔는데 여행 경비로 600만 원을 썼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휴가도 마음대로 못 냈는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야, 근호야, 너 진짜 똑똑하다. 타이밍을 딱 맞춰서 들어왔어. 지금 거제가 얼마나 핫한지 알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나도 건물 하나 더 살까 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 제가 스타였습니다. 서울서 35년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고향에 건물 샀다며?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걸걸. 우리는 그냥 은행에 넣어뒀는데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손해봤네. 저는 으쓱했습니다. 그래, 난 성공했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어느 날 1층 용접 부품 가게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건물주님,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옆 건물 1층도 비어 있던데 거기도 임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두 곳을 합쳐서 크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창고도 필요하고 직원도 1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확장? 그 말은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 그건 제 건물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사장님 사업 잘 되신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건물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장사하니까 복이 들어오나 봅니다. 건물주님이 워낙 성실하게 관리해 주시니까 저희도 일하기 좋습니다. 2015년 연말 저는 그해 결산을 해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임대 수익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1억 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와 건물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하고 나니 순수익이 9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1년에 9천만 원을 번 겁니다. 회사 다닐 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것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 이 속도면 5년 안에 대출 다 갚고 건물이 완전히 우리 것이 돼. 그럼 매달 1,000만 원씩 순수익 나오는 거야. 우리 노후는 보장된 거야. 애들한테도 용돈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 선택을 믿고 따라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고향으로 돌아온 건 신의 한 수였어. 조선업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야. 거제는 영원히 호황일 거야. 내 건물은 안전해. 세입자들도 다 탄탄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끝없는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말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유가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뭐 어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기름값 싸지는 거잖아. 우리 생활비도 줄어들 텐데. 하지만 곧 그게 조선업의 엄청난 악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석유 시추 회사들이 해양 플랜트 발주를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게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거대한 시설인데 유가가 싸지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바다에서 석유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다 취소된 겁니다. 2016년 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적자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려 5조 원이 넘는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이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조선업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6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목표 인원이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거제 거리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식당들도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줄 서던 삼겹살집도 자리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건물은 괜찮아. 세입자들이 다 오래된 업체들이잖아. 그런데 4월 어느 날 2층 사무실 중 한 곳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선박 배관 설계 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 계약 갱신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선소에서 발주가 끊겼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도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무실이 월세 200만 원을 내는 곳인데 이게 빠지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럼 월세를 좀 깎아 드릴까요?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낮춰 드릴게요. 얼마면 가능하세요? 건물주님,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아예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을 겁니다. 이미 빚이 2억이 넘어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업체는 5월 말에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새 세입자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무실 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들 문 닫고 나가는 판인데 누가 새로 들어오겠습니까? 거제 전체가 지금 공실천지입니다. 옥포동만 해도 빈 사무실이 수십 개는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공실이 생긴 겁니다. 월세 수익이 1,05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50만 원이 줄어든 거죠. 대출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니 순수익이 65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경기가 좋아지면 세입자 다시 구하면 돼. 조선업이 영원히 나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2016년 여름, 이번엔 삼성중공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 목표가 3,000명이었습니다. 대우조선 5,000명, 삼성중공업 3,000명 합쳐서 8,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거제 인구가 당시 25만 명 정도였으니까 3%가 넘는 사람들이 실직하는 셈이었습니다. 거제 거리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번화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는데 이제는 8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급매물, 상가 급매물, 토지 급매물 온갖 매물이 나왔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혹시 우리 건물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서 걱정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괜찮을까? 1층 용접 부품 가게는 괜찮겠지? 7년이나 장사했는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2016년 9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3층에 있던 선박 인테리어 자재업체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세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6월에 계약하실 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조선소 물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국 크루즈선 주문이 다 취소됐어요. 저희 매출이 작년 대비 70%가 떨어졌어요.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찬데 월세까지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월세를 좀 낮춰드릴게요. 2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낮춰드릴 테니까 좀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겁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있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월 말 그 업체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3층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8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자 200만 원 내고 나면 순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850만 원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부탁했습니다. 제발 세입자 좀 구해주세요. 월세 협상 가능합니다. 100만 원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거제에 누가 사무실을 구합니까? 다들 빠져나가기 바쁜데요.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옥포동만 해도 빈 사무실이 50개는 넘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저는 3층 월세를 15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제 거제 전체가 공실천지였습니다. 2017년 1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1층 용접부품 가게 사장님이 찾아온 겁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게는 7년째 운영하는 탄탄한 곳 아니었나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사 잘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조선소 물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80%가 떨어졌어요. 직원들 다 정리하고 저 혼자 버티고 있는데 월세 400만 원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층까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장님, 그럼 얼마면 가능하세요? 죄송하지만 200만 원 정도면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절반으로 깎으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세입자마저 나가면 1층도 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200만 원으로 하시죠. 대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2월부터 1층 월세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체 월세 수익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층 한 곳에서 200만 원, 1층에서 200만 원, 2층 다른 한 곳과 3층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니 순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5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0만 원입니다.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세만 해도 1년에 600만 원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예요? 월세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떡해요? 걱정 마. 일시적인 거야. 조선업이 원래 사이클이 있는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정부에서도 조선업 살린다고 하잖아.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좋아질까? 언제? 어떻게? 하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업은 반드시 회복된다. 거제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017년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층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무실 선박 전기 시스템 업체 사장님이 찾아온 겁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월세 깎아드릴겨?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낮춰드릴겨? 아니, 50만 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건물주님, 저희는 아예 폐업합니다. 빚만 5억이 넘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미 집도 날렸고 개인 파산 직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8월 말 그 업체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건물에 남은 세입자는 1층 용접부품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자 200만 원을 내면 순수익이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남는 겁니다. 오히려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등을 생각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2년 전만 해도 월 850만 원씩 벌던 건물인데 이제 적자라니? 저는 필사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심지어 50만 원으로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거제 인구가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직한 노동자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옥포동 번화가는 텅텅 비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가게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골목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부동산 가격 폭락이었습니다. 5억 원 하던 제 건물이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거제 전역에서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값도 반토막 났습니다. 3억 원 하던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내 고향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거제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고향이니까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했던 거야. 2017년 12월 1층 용접부품 가게 사장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폐업합니다. 네? 사장님, 안 됩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월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관리비와 전기세만 내주시면 됩니다. 건물주님, 저도 빚이 3억이 넘습니다. 이미 집도 날렸고 파산 직전입니다. 가게 문 닫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8년 1월 마지막 세입자마저 떠났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1층, 2층, 3층 모두 공실입니다. 월세 수익 0원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갑니다.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이 나갑니다. 수입은 0원인데 지출은 2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매달 130만 원씩 적금을 깨서 메꿔야 했습니다. 적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병원도 아플 때만 갔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었고 과일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은행에서 대출이자 연체 독촉이 왔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에게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선업이 곧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담보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미 2개월째 연체하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호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5억에 샀던 건물을 3억에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부동산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2억 원이면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2억 원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제가 5억에 샀는데요. 지금 거제 부동산 시장 아시잖아요. 매물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2억도 비싼 겁니다. 싫으시면 안 사도 됩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제발 사주세요. 2018년 9월 건물이 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억 원에 샀던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저는 대출 2억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적금 7천만 원, 총 3억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만 건진 겁니다. 2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거기에 서울 집을 정리하면서 손해본 돈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은 돈이 단 3년 만에 사라졌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잖아요. 애들한테 도움도 못 주고 우리 늙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고향이라고 믿었던 제 판단 착오였으니까요. 65세의 나이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도 이미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으로는 집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기도의 한 월세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월세 6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5세 노인을 뽑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60만 원 내고 나면 24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경비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야 했고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구매팀장이었던 제가 아파트 경비원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고향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하지만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악물고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경비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2021년쯤부터 뉴스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LNG선 수주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가 다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소용입니까? 제 돈은 이미 다 날아갔는데 2024년에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거제 조선소가 밤낮 없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호황이 거제 사람들의 호황은 아니라는 걸요. 뉴스에서는 조선소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거제 거리는 여전히 한산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을 뿐 예전처럼 돈이 도는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70세가 됐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저희 부부는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조촐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고향 거제를 떠올립니다. 어릴 적 뛰놀던 바닷가, 친구들과 웃던 골목길. 그 추억들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투자처로서의 거제는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제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향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착각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고향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착각,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투자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조선업은 영원히 잘 나갈 거라는 착각.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은 5가지입니다. 첫째, 고향이라는 감정을 투자 판단에서 반드시 배제하십시오. 고향이라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고향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투자 리스크를 가렸습니다. 둘째,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제는 조선업이 전부였습니다. 조선업이 무너지자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산업 다각화가 안 된 지역은 피하십시오. 셋째,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건 없습니다. 2015년에 거제 사람들은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어떤 부동산도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넷째, 공실 리스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입자가 절대 안 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자 모두 떠났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익은 영원히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다섯째,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저는 건물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급매로 내놓아도 몇 달씩 안 팔렸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절대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고향은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가끔 여행으로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투자처로 삼지는 마십시오. 감정과 투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68세의 나이에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사례를 아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실패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